자, 보죠. 두 번째. 그런데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을 박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겠으니까 영국에서 어디로 갔어요? 지금의 네덜란드로 간 거예요. 네덜란드에 가서 자기들끼리 청교도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한번 살아봤는데 여기에서 또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겠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영국에 왔다가 영국의 플리머스, 뭐 우리나라 목포 같은 곳이죠. 이런 곳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1620년에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도착한 곳이 오늘날 보스턴 근처예요.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이죠. 내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여기를 가봤는데 지금 우리 민속촌처럼 그때 도착해서 살던 집 이런 것들을 다 재현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배우들 같은 사람이에요. 나무 만들고 가구 같은 것도 만들고 그때 그 사람들이 하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어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거죠. 플리머스. 그런데 여기에 가보니까 그때의 플리머스에 도착한 사람들이 배에서 했던 협약식, 또 집에 누구네 집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 그때 상황을 다 거기에서 비디오도 팔고 책자도 팔고 그러고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의 용인 민속촌 같은 스타일로 해놓은 거죠. 자, 거기에 이제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처음으로 배에서 내렸을 때 큰 돌멩이, 뭐 내가 보기에는 큰 돌도 아니에요. 한 2m 되나요? 1m? 요 정도 돌이 바닷가에 있는데 거기에 처음 내렸다. 뭐 그것도 누가 보지도 않았고 그 동네에 사는 어떤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 돌을 이제 정자를 같은 거 이렇게 쳐가지고 터치스톤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돌이다 이렇게 해서 그 돌을 또 굉장히 아주 우대하고 하는 걸 봤는데, 자, 이런 메이플라워를 타고 식민지를 여기 와서 건설하고 그게 플리머스 콜로니 1630년에는 또 다른 청교도들이 또 대서양을 건너와서 이번에는 보스턴 근처에 매사추세츠 콜로니를 세우죠. 그래서 호선의 선조들도 영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이었어요. 굉장히 근엄하고 절제하고 신앙심이 돈독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영국에서는 종교개혁으로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오게 됐느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때는 1592년이죠.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거고 스페인 같은 데서는 벌써 남미를 막 진출하는 거예요. 남미를 진출하고 지금의 그 누구죠? 미국의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스페인에 가가지고 자기가 유럽에 어디 인도에 같은데 이런 데 가서 금은보화를 많이 구해서 갖다 줄 테니 나를 지원해 달라 이래가지고 그때는 해상 강국이 스페인이었으니까 스페인에 가가지고 돈을 받아서 배를 타고 지금의 이런 데로 이제 미국의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이래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니까 뭐 돈, 금은보화, 뭐 모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어린 아이들도 다이아몬드로 뭐 공기놀이를 하더라. 뭐 이런 팜플렛 여행기 같은 것들이 영국에서 유행했어요.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이 지긋지긋한 영국을 떠나자 이런 사람들이 이 청교들이죠. 자, 조금 올려서 보죠. 자, 마녀 재판인데 마녀라는 게 WITCH 위치가 마녀가 뭐예요? 그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니고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마녀라고 여기고 죽이는 거죠.
마녀 재판. 뭐 셰익스피어 시대에도 마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제임스 1세 셰익스피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후사가 없어서 스코틀랜드의 왕을 하던 제임스 1세가 영국의 왕이 되는데 그 제임스 1세도 마녀의 굉장히 전문가였어요. 그래갖고 책도 쓰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랬겠죠. 그때. 자, 마녀 재판관인 선조인데, 자, 그런데 그 호순의 조상 선조 중에 마녀 재판에 관여했던 선조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마녀 재판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거든요. 죄 없는 사람들을 마녀라는 이름으로 막 희생시키고 그랬어요. 유럽에서 이렇게 막 죽이고 쟤는 마녀다 이러더니 세일럼까지 와서 소동이 이제 이런 게 벌어졌죠. 왜냐하면 여기 온 사람들이 다 영국에서 온 거니까. 그때 재판관으로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호우순의 증조 할아버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호우순은 선조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죠. 좀 넘겨서 보면 죄책감을 넘기게 되고 그렇죠. 이름을 바꾼 것도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 조상이 저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나 이름 바꿔서 조상과는 좀 차별화해야 되겠다.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꾼 것도 작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선조들이 저지른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몸짓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품에도 직간접으로 청교도 문제와 마녀 재판 얘기가 가끔 나오죠. 자, 이제 그런 정도 이제 조상이 마녀 재판에 관여해서 좀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 이 호소는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게 의사, 변호사, 목사, 그때 이제 대학 나오면 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거 아이비리그 왜 만들어진 거예요? 다 목사를 양성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목사 다음에 변호사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뭐 이래 자꾸 만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가 주 원인이죠. 근데 이렇게 대학을 나오면 의사, 변호사, 목사가 될 수 있는 소명이 이렇게 할 수 있었었는데 이 사람은 작가가 되려는 의식이, 소명의식이 있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신한 사람이죠. 그런 100% 성공의 길이 있는데 포기하고. 포크너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작가 유명한 사람이 포크너거든요. 이 포크너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것이 이 사람의 그 이력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처음에는 시를 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시가 뭐 이렇게 쉽게 써지나요? 어려운 거죠. 시 쓴다는 것이. 그래서 포기하고 손을 댄 것이 단편 소설이었어요. 100편까지 썼고 그리고 나서 장편을 썼어요. 장편은 성공했죠. 한 20권쯤 썼으니까. 그런 장점을 있지만 결국 장편을 사람들이 장편을 쓰다가 다음에 이제 잘 안 되면 뭐 쓸까요? 비평가가 되겠죠. 또 비평하다 안 되면 수피가 되나요? 약간 그 다음에 좋은 독자가 되는지 모르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되면 다음 게 있는데 어느 게 좋다라는 것보다도 하여간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친다. 자, 호전의 작가 의식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전은 대학 다닐 때부터 내가 작가라는, 즉 창작을 한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건 작가로서 소중한 것이죠. 내가 뭐 하다가 안 되니까 뭐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거를 하려고 애쓰는 거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소명의식을 가진 몇 안 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세관 직원으로 일을 잠시 했었는데
물론 이거는 잠시 대통령 친구가 대통령이니까 했죠.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측량하는 일을 이제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 그런 일을 함으로써 뭔가 정치적인 비리라든지 인간 문제라든지 창고에서 자료를 측량하면서 길지는 뭐 않았지만 4, 5년 됐죠. 그 직업이 호순이 작가가 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자, 작가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가만히 돛 닦는 사람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작가가 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뭐 이래야 작가도 되는 거죠. 호순의 작품을 이해할 때 이런 문학적 유산을 염두에 두고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커스텀 하우스 앞에 있는 거를 안 읽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죠. 꼭 읽고 뒤에 거를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주온 글자로 들어가서 이제 이 작가의 얘기는 그만하고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자, 한번 작품 얘기를 해보면 이 작품은 아까 1850년에 나왔다고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냥 말로 편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이제 좋은 글자로 들어가서 문학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제 순수문학의 홀대라고 여기 해놨는데, 뭐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순수문학은 그렇게 돈도 안 되고 인정이라기보다 인기가 없었죠. 근데 고든의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작품은 1850년에 나왔죠. 1850년에 나왔고 처음에는 단편을 쓰다가 이제 장편을 썼다고 그랬죠. 초기 단편 중에는 주온 글자와 비슷한 작품이 있어요. 가늠한 이야기라든지 똑같지는 않지만 이미 작품을 읽어보면 이 작품이 나오게 되는 어떤 배경, 아주 배아, 씨앗 같은 것이 초기 단편 소설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초기 단편에 이런 유사한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다듬어서 더 키운 거죠. 갑자기 튀어나온 작품이 아니고 이제 작가가 머릿속에 이런 작품을 구상하고 있어서 예전에 한번 썼는데 그것을 더 크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늘 상상력 속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1850년이고 초판을 25,000부인가 그렇게 찍었어요. 2,500부가 250부가 아니고 25,000부 정도 찍었어요. 근데 사망 2,500부 찍었어요. 25,000이 아니라 2,500부 정도 찍었는데 죽을 때까지 총 나간 게 7,500부밖에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10,000권도 안 팔린 거죠. 인세를 총 받은 게 1,500불이었어요. 얼마인가요? 1,000불이 100만 원이니까 요새 돈으로 하면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그 평생을 이렇게 작가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한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았어요. 얼마 안 되죠? 왜냐면 수전 워너라고 하는 여성 그 시대에 대중 작가가 있는데 이 주은구 씨가 나왔던 출판사에서 같이 나온 그 여자의 작품은 6개월 만에 지금 한 4,500달러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어디에. 근데 수전 워너라는 그 여성은 지금의 이제 미국 문학의 캐논, 정전, 그러니까 이 아주 괜찮은 거라고 모아놓은 속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누군지도 잘 몰라요. 평생 이 소설을 써서 받은 돈이 1,500달러인데 이름도 없는 여성 작가는 대중소설을 써서 그때 이렇게 돈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 쓸 마음이 나겠어요? 나도 몇 권의 책을 냈는데
나는 인세를 별로 받은 게 없어요. 오늘 뭐 내 뉴스를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는 진중권 씨가 책을 냈다는데 하루 만에 2만 부 팔렸대요. 인세를 얼마나 받는 거겠어. 하루 세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뭐 소설가가 되었고 써봤자 물론 한두 명은 뭐 베스트셀러가 있겠죠. 근데 나머지는 99%는 다 굶어 죽어야 될 판이죠. 그러니까 누가 작가가 된다는 거는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다 배고파요.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 나는 외국어가 앞으로 굉장히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나는 이 시대에 걸맞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제 뭐 연기 같은 거, 공연 예술, 여행 뭐 좀 어렵죠. 지금은 장사를 할래도 얼굴 보고 뭐 시장에 사는 것이 아니고 다 뭘로 하죠? 이 플랫폼을 통해서 SNS로 다 택배를 시키잖아요. 해외 무역도 이제 그런 것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가 제일 중요하죠. 특히 영어가 중요해요. 뭐 요새 컴퓨터로 뭐 한다고 하지만 그건 아주 기초적인 얘기고 그것 좀 지나면 그렇게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다. 그래 영어만 잘해도 먹고 사는 데는 앞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학생 모집에 이제 신년도부터 호텔, 조리, 식당, 공연 기획 이런데 이제 뭐 지금 저 항공 서비스 다 노는데 이제 학생들 지원 안 할까봐 지금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광산과, 광산 마인 이렇게 석탄 캐는 과가 고등학교에 있었었는데 사라졌어요. 잠사학과로 뇌고치를 이렇게 기르는 과가 있는데 다 사라졌어요. 시대에 따라 다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렇게 언컨택트가 되고 이런 코로나 시대가 되면 남들과 안 보고 연결하는 게 뭐겠어요? 메시지예요. 그건 글이죠. 그 글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 그걸 특히 영어로 글을 써내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것을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자, 호소는 독자가 그러니까 뭐 순수한 독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몇 권 팔리지도 않았죠. 어떻게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런 책이 팔리면 현찮은 책이 팔리면 좋은 책은 또 안 팔리는 거예요. 독자가 어느 정도 고정돼 있으니까 뭐 어떤 대중 작가의 작품이 잘 팔리면 나머지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호선이 화가 날 만한 거예요. 그래서 1855년에는 이 점잖았던 호든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요. 이제 미국 문학은 그 라브랭이나 끼적거리는 빌어먹을 여편네들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고. 즉 일반 대중의 취향이 쓰레기 같은 그들의 작품에 기울이고 있는 한 어찌 나 같은 이 순수한 작가들에게 성공이 찾아오겠는가. 저런 엉터리 작가들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거기에 혹해서 내 같은 사람들의 책은 안 읽는다 이런 얘기겠죠. 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작품,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문학성 있는 진지한 작품은 안 팔리고 대중적인 시원찮은 작품이 날개 놓친 듯이 팔리니까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건데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편네니 나부랭이니 끼적거린다고 하느니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중문학도 문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문학 하는 사람들은 대중문학을 우습게 생각을 하죠. 뭐 이거는 문학뿐만이 아니죠. 뭐 클래식하는 음악을 클래식하는 사람도 뭐 일반 뽕짝 노래는 싫어하는데 요새는 뭐 우리 텔레비 틀면 다 뽕짝 노래가 클래식에서는 굶어 죽죠. 그런 거죠. 그림도 그런 거 같고
자, 뭐 대중이라는 건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대중문학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 무렵에 여성 작가들이 이렇게 보기에 판을 쳤어요. 그 순수하게 글을 쓰는 작가는 뭐 지금 나타나지도 않았고 웬 그 대중 작가들이 판을 쳤는데 이 사람들이 책만 팔렸어요. 그 작품이라는 것들이 되게 선정적이에요. 남녀의 성 문제 이런 것들. 그 작가들 보면 요즘에는 이름조차도 없는 미국 문학사에서 이름도 남기지 않은 그런데 그 무렵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이런 작가들이었죠. 자, 그러니 이제 이런 시대에 순수문학은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좋은 작가들의 작품은 안 팔리고 대중 작가들이 많이 팔렸다. 그다음 아주 이 책이 스카렛 레터가 나오니까 혹독한 비평도 있고 금서로서 지정도 되죠.